웨스트가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이다. 그 중심에서 제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뭐 중성동을도 민주당 의원이 있고 제가 뭐 반드시 그 한석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밝혔고. 미국과 한국의 결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갑에 사무실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그저 하나의 꽃꽂이로 일회용 꽃꽂이로 사용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구로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여있던 고인물은 빼버리고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 최근 한 일주일 정도로 좁혀보면요. 국민의힘 내에서 요즘에 서울 이곳에 출마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선언하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은 기간에 뭔가 선언이 나오는 건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서울의 중구 성동갑, 중구 성동을 나와 있는데요. 현역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기 출마 선언한 곳인데 여기 보면 윤희숙 권 의원.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중구 성동을. 하태경, 이영, 이혜훈. 분비입니다. 이곳은 특히나.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인데요. 마포갑에 지금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노웅래 의원. 근데 여기 보시면 조정훈, 이용호, 최승재, 신조. 굉장히 분비입니다. 마포갑이요. 그리고 앞서서 중구 성동 갑을 다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동안 험지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꼽혔는데 국민의힘 내 도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좀 더 보죠. 마포에 역시 정청래 의원이 있는데요. 여기 김경률, 김성동 굉장히 최근에 떨석하고 주목받았던 곳이죠. 더 있습니다. 요 내용 좀 보면 저기 보면 영등포도 있고요. 구로 등등도 이런 데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많은 곳들 특히 여기에서 등장했던 이 지역구들은요. 그동안 국민의힘에는 험지다.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통한 곳인데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험지인데 왜 도전할까?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뭔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걸 비교 좀 해봤습니다. 요 내용 말고요. 앞서서 지도 두 개 다 있는 걸 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와 2022년 대선 때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보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인데요. 당시에는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국민의힘이 서울에 49개 지역구 가운데 8곳 정도만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2022년 대선 당시에는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늘어났죠. 당시에 25개 서울구 가운데요. 14곳이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거를 반영했을까요? 홍석중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여당이 전통적으로 험지라고 이렇게 꼽은 곳인데 알고 보니 이들 지역이 지난 대선 거치면서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출마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격전지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지금 성향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이유는 좀 젊은 층이 집값이라든지 그 땅값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해서 이제 경기도로 좀 나가면서 서울이 조금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조금 보수화되는 어떤 그런 좀 성향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어떤 시민들의 호응도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지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예. 그건 또 오세훈 시장의 또 뭐 정책도 영향을 저는 일부분 좀 미쳤을 거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전직 의원들까지도
서울 지역에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예. 그래서 과거처럼 일방적인 어떤 뭐 낙하산이라든지 특정인을 지목하는 이런 어떤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서 이제 뛰어들만 하다. 예. 이런 어떤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 전직 의원들이 서울 지역에 많이 지금 출사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선을 제대로 치를 것이다라는 거는 이게 뭐 험지 격전지건 아니면 텃밭이건 다 적용될 텐데 특히요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국민의힘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장관 출신 등등등 비롯해서 현역 의원 등등들이 지역구를 바꿔가면서 출마한다고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단순히 험지로 가서 희생한다가 아니라 이번엔 뭐 될 만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지율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예. 각 지역구별로 봐서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금 뭐 좀 큰 좀 문제점이 있는 지역구도 꽤 많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포 갑의 농내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큰 어떤 재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어떤 상황도 도전하는데 많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과거 총선 때는 약간 보기 어려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언론은 분석들을 하고 있고 정치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착시 현상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국민의힘에게 진짜 험지가 어디냐 물어보면 예.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던 거, 패배했던 거 경기도죠. 경기도가 가장 험지입니다. 경기도. 네. 그리고 서울은 조금 뭐 물론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심판론의 그 정권 심판론의 예. 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다 험지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인구 구조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이 경기도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고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국민의힘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어떤 경기도에 비하면 서울은 그렇죠. 여당이 좀 해볼 만한 곳이다. 그나마 이런 것이고 지금 뭐 서울에 야당 국회의원 아닌 곳이 없잖아요. 강남 3구 빼놓고는 다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8곳 빼곤 다죠 지금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다 험지인데 예. 지금 앞서서 나왔던 중구 성동이나 뭐 그 이런 곳들을 보면 예. 소위 말해서 이슈화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이슈. 시내 내에서도 진짜로 가서 예를 들어 뭔가 여론의 어떤 그 환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 또는 사고 지역구 그러니까 노웅래의원 같은 경우에 사법 지금 예. 처리를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중동 성동갑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이 다른 지역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는 거다. 뭔가 이슈가 돼서 주목을 받는 지역구들. 그렇죠. 근데 그럼 그렇지 않으면은 예.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예비 후보들이 2명, 3명씩 이렇게 몰릴 일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몰린다는 것은 예. 그만큼 뭔가 이제 지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나는 예. 소위 말하면 졌지만 잘 싸웠고 당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티를 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몰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중구 성동 이렇게 보면은 마포도 그렇고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강북의 신부촌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약간 지역. 변화가 유권자의 변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유권자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핫한 지역으로 떠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서 도전해 볼 만하다는 측면도 있고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낙선하더라도 나 도전했어요라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티를 낼 수가 있는 곳이다 지금 이런 곳도 지금 꼽히고 있다는데 또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한강을 가운데 끼고 위아래로 있는 곳이 꽤 많더군요. 이런 가운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죠.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 서울 지역만 좀 뽑았어요. 이게 전국이 아니고요. 서울만 꼽은 겁니다.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전국 조사도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만 꼽았는데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41%. 아주 접전인 거죠. 요 40대 41이니까요.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거니까 서울의 분위기가 약간 지난 총선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할 여지가 이런 곳에서 나타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께서는 요 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추이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선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볼 때 이제 큰 두 축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지역 아니에요? 예.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여기가 이제 밀집된 지역이 사실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성향도 아까 인구 분포를 얘기하는데 요즘에 1인 가구가 등장을 하면서 서울에 사실 20대가 많이 삽니다. 혼자 1인 가구들이. 그래서 1인 가구 전체적으로 20대가 이제 어떤 성향을 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40대 41 나오는 것은 뭐냐면 총선을 앞둔 한 70일 전에는 예. 이제 양쪽은 이제 결집된 상태이면서 중도층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눠 가져가는 이제 형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총선을 좀 지켜보면서 예. 중도층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하느냐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좀 균형추가 늘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뭐 쏠리지는 않았지만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결정이 됐을 때 하나의 균형추가 이제 한쪽에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조금 빠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판단하기는? 네, 판단하기는 빠르다고 보고요. 또 예.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권자층의 이제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인데 저는 정권 심판론에 상당히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거기에 더 힘을 싣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도전자도 있고 이런 숫자도 나오는데 약간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약간 긴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요? 역대 선거는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4년 전에 출마했을 때 보면 예. 여론 지형이 90일 전에 예를 들면 4월 달에면 1월 초잖아요. 예.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인데 예. 아무도 몰라요. 그때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할 때 예. 저도 이제 언론사 출신 아닙니까? 언론사 출신들이 야 민주당 다 어렵다더라. 예. 그거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 특히 서울은 민심의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좀 상당히 좀 어려웠고 또 치열한 경쟁이 총선인 것이죠. 예. 일단 민과 민심은 균형을 잡는데 막판까지 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늘 어렵다. 이곳은 이렇게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서울 자체가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 뭔가 여당 내에서 이걸 출마 러시라고 그러죠. 그냥 막 쏟아지고 있어요.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그것도 뭐 몇몇 지역구, 뭐 한강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당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요. 다른 분들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 분을 한눈에 봐주실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때 친박 실세로 꼽히셨던 분들이에요. 세 분 다. 지금은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탄핵 그 전국 이후에 각각 다른 길을 갔지만 과거 한때는요. 친박의 핵심들이다 이렇게 꼽히신 분인데요. 이번에 총선과 관련해서 각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 최경환 전 부총리는요. 지금 출마 선언했는데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어요. 지금 영남 지역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실선 도전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두 인물과는 달리 공천 신청 안 한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탈당 가능성 얘기 나왔는데 탈당도 안 하고 출마도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 출마하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최경환, 김무성. 자, 최근에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죠. 저는 이제 제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광야로 나갑니다. 오로지 경산 시민 여러분만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복당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복당 신청할 생각이 없고요. 양극단 세력이 국회에서 마치 패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제일 또 보기 싫은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등 국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런 예가 열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서 지혜가 높은 골든보이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자, 강민구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최경환, 김무성 두 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 친박들의 부활 가능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부활은 아니고 자칫 당을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거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 뭐 지금 친박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예. 이게 친박의 부활이라는 거는 좀 약간 억지로 이제 이렇게 꿰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뭐 다 한때 친박이었다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각자 그 정치 인생이 다 달라진 마당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드보이들이 귀환인데 이제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7선 도전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예.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제는 이제 좀 물러나셔서 정치 후배들한테 뭔가 물꼬를 틀어주고 이제 자문이라든가 고문 역할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본인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요청을 한다 막 그런 설명을 하던데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지한다고 이런 어떤 착각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유승민 그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요번에 애매한 얘기를 했죠. 본인이 뭐 공천을 신청을 않겠다. 출마를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했죠. 저는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곧 불출마는 아닐 수 아니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이제 공천에서 뭐 경선 같은 거 하기 싫다. 그러니까 나 정도의 어떤 급이라면은 내가 당내 이준석 위원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이제 남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크게 써달라. 전략 공천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당 잔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그 지금 그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어떠한 뭐 친아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뭐 사실 정치적인 부자관계인데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게. 이준석 대표는 기대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고도의 어떠한 그 어떻게 보면은 계획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총선 전에는 합당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총선 후에는 다시 국민의힘하고 합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래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에 남아 있어서 뭔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역할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약간 그런 들어보면은.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당에 잔류한다. 그리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야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이걸 처음에는 불출마 선언한 거네라고들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꼭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결정을 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아있을까의 결정은 이제 요 근래 한 거잖아요. 그런 공을 던졌으니까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은 용산한테 스큐즈 하고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느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유승민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저는 그 부분은 용산하고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경기도 유승민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향후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역할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큰 역할을 했잖아요. 안 나가는 거로. 큰 역할을 했다. 안 나가는 걸로 큰 역할을 했다. 안 나가는 게 지금 당을 안 나가는다는 뜻이니까 총선을 안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무튼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말까지 나왔어요. 홍석준 의원님. 향후에도 국민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을 뭐 아까 경기도 얘기까지 나왔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가지고 이게 또 치열한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잔류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얼마 전 계속해서 방송에서 어떻게 유승민 의원이 결정할 것인가 물을 때 저는 절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추셨네요. 그 전망은.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현실적으로도 뭐 3지대 나가서 성공하기가 이제 어려운 현실성도 있지만 과거에 나가서 그 바른당을 이제 창당을 하고 또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이제 학습 효과로 지금 온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승민 의원을 뭐 배출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역정을 되돌아봤을 때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뭐 학습 효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잔류를 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공천 문제 혹은 또 공동 뭐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 어쨌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좀 어떻게 활용할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좀 고민의 그게 포인트가 혹시요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대립과 갈등의 지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뭐 그 문제는 용산이 그렇게 뭐 반대를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큰 어떤 갈등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유승민 활용법을 놓고 또 다른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막판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분위기가 잡히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특히나 이제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공천에서 예를 들어 뭐 친윤 공천이다, 친한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됐을 때 만약에 이 유승민 카드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봐라 이게 무슨 친윤 공천이고 친한 공천이냐 상쇄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과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번에 상쇄할 수 있는 카드고 또 하나는 아직 선거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준석 개혁신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지금 뭐 이쪽에 뭐 또 대구에도 출마한다 또 만약에 이제 비례로 나올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랬을 때 당내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가차없는 쓴소리를 했던 사람 중에 지금 당을 나가지 않은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목적 카드로 지금 당장 뭐 전략 공천이나 지역을 정하지 않을 거다. 아마 마지막까지 아껴놨다가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그랬을 때 쓰기 좋은 카드 아니냐.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먼저 뭐 예를 들어 주요 격전지 뭐 종로라든지 이런 데 내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 상황이 어렵거나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는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될 겁니다. 급하면 쓴다 이 말이네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까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이제 총선 승리가 목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카드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당권이라든가 전반적인 당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연착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보면 이제 배제 정치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척을 졌던 사람이나 말 안 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승민 카드가 써서 국회에 들어왔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용납할 것 같습니까? 지금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총선 전체적인 판을 짤 때.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그림이 있을 때 유승민 카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연착륙에 상당히 저해 요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사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결론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논거가 좀 다른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이기는데 도움을 줬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가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하고 뭐 징계까지 받고 이렇게 됐는데 예. 결국은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결국은 유승민 그 전 의원을 만약에 뭐 전략 공천을 하고 뭐 만약에 어떤 경기도 카드로 쓰게 될 경우에 그 이익이 잘못하면은 파급 효과가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용산 쪽에서는 분명히 유승민 전 의원을 분명히 견제를 할 거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경험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유승민 같은 고수를 데리고 와서 경기도라든가 이런데 또 제2의 한동훈을 만들어 갖고 아마 선거의 어떤 붐을 일으키고 싶은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당과 정이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공천 그리고 과연 어디에 누구를 보낼까 이런 거 다 고민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스스로 손을 드시는 분도 있고 손을 안 들었지만 아 저분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첫 번째 주제로 여당 내 상황을 좀 다뤄봤는데 다음 준비된 주제는 신당들과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가는 건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묘한 분위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 이슈 제목으로 봅니다. 관심은 빅텐트가 아닌 낙엽 죽기 이건가? 원래 빅텐트는 별로 관심이 아예 애초에 없었던 건가? 다른 데 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제목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늘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꺼내놨는데 오늘 목소리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과거의 목소리 그리고 중간에 다른 분도 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소통을 어떤 인사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대표인 제가 어떤 담당자를 지정해서 어떤 특별 임무를 주거나 도섭 권한을 주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개인 간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나 공식적인 소통은 없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선거 전에 갑작스럽게 출연한 정당들이 합종연행으로 신뢰를 받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선택지가 되겠다라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 세력에게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라는 게 설명이 안 되면 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총선 때는 개혁신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이준석 대표의 쪽의 제안에 제가 동의를 했고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한국희망으로 개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 대표 뭐 갈수록 빅텐트는 아예 의사가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는 바른당, 바른미래당을 그치면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어떤 사람들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 얼마만큼 참 치열하고 좀 골치 아픈 거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예. 온몸으로. 예. 당시 이제 손학규 그 대표를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과정에서 뭐 치열하게 뭐 싸우고도 뭐 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과연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에서 다시 할까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당연한 일단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렇게 합쳐졌을 때보다 자기가 이렇게 그 작지만 지금 개혁신당으로 남아있을 때 좀 더 본인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 것이고 만약에 합쳐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이준석 그 대표를 지지할까?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그 중도 그 우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을 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상황도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규모의 당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어떤 판단을 저는 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미 그 양자 의원과 나름대로 어떤 비례의 어떤 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하지 않았을까. 그래 되면은 이제
만약 합쳐지면 그런 이미 정해진 비례순위를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빅텐트를 굉장히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는 왜 이낙연 신당과 뭔가 연대 내지 손을 잡을 가능성을 그때는 언뜻 비쳤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 뭐 붐업 차원에서 초기에 삼지대라는 그런 어떤 어데블룬 하에서 좀 점점점 관심을 좀 갖게 되고 그러면서 좀 탈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이제 빅텐트 뭐 이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거죠. 정치계에 있어서의 산술적 결합이라고 할까요? 1+1이 1이 안 돼요. 1+1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야당의 경우는 이미 연합이라고 하는 거, 빅텐트라고 할 경우에는 스스로 약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계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자 합병, 강자 합당을 통해서 스스로 독자 노선을 통해서 강자가 돼서 다른 당을 합병하거나 M&A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흡수 합병해야만 그 당이 살아남는 것이지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산술적 결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정치적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로 봤을 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같이 합쳤을 때 결국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데요. 그 공천 한 자리 가지고 비례대표 한 자리 갖고도 그 치열하게 당이 싸워서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정당사입니다. 한국의 정당사. 그걸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총선에 70일 남은 시점에서 정당은 선명 노선, 선명 야당, 독자 노선을 통해서 강자가 돼야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빅텐트하고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게 정당사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보면은 이낙연 신당 최근에 이름을 좀 정했죠? 개혁 미래당 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준석 신당 쪽으로 향해서 같이 가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약간 이런 의사표시가 계속 나오는 반면 이준석 신당에서는 뭐 굳이요? 약간 이런 분위기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 단수 추천은 아니고 우선 추천. 이 단수 추천하면은 일부 우선 추천하거나 이러면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나갈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경선하면은 서로 협력이 안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영남 전체를 물갈이 대상으로 보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 거기에 맞는 소위 경선 룰을 만들면 되지. 그걸 영남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몰아치기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 뭔가 공천에 아예 탈락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컷오프 등등등 이래서 탈락하신 분들이 혹시 당을 나가서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의원 한 분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불공정 경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2시간 40분 동안 정책 얘기를 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을지 그리고 또 독대를 하는 시간 동안은 또 무슨 얘기를 했을지 이건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지금 뭐 선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뭐 가능하진 않을까. 강민구 변호사,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시점은 다르긴 합니다만 같이 놓고 보면 그럼 이준석 대표의 구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 이른바 이걸 낙엽죽기라고 이제 정치권도 표현하는데 이거와 총선 뒤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죠. 그게 배치되는 얘기가 아닌 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대기업에서 예. 나와갖고 지금 별도의 회사를 차리는 이런 형국인데 뭐 벤처기업 좀 되는 그렇죠. 겁니까, 회사에서 나올 때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안에 있는 직원들 꼬셔갖고 같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갖고 유사한 회사를 만들지 전혀 별개의 회사를 만들어갖고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삭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룰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불안하게 탈락할 위기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꾸만 러브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 약간 이간을 좀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공천 룰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을 이제 많이 꼽을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올 경우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어떤 낙수 효과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떤 몸집을 불려놔야지 예. 나중에 총선 끝나고 다시 또 합당을 하더라도 자기 지분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산이 커야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라든가 위상이 많이 좀 떨어지겠죠. 박찬 교수님,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만들 때부터 애초에 뭐 이삭 죽기, 낙엽 죽기 요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총선 뒤에는 다시 국민으로 복귀한다. 그렇다면은 당 자체를 보수 색깔을 유지하면서 가는 신당을 이걸 생각한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저도 뭐 제3 세력으로 영구히 남을 거다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방송 같이 할 때 보면은 예. 소위 말해서 양강 체제 속에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 것은 예. 당내 상황, 사실상 쫓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다. 본인을 공천을 주더라도 예. 정말 어려운 곳에 공천을 주거나 또는 공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나온 것이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언제 빛을 발했는지를 보면 보수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12년 비대위 때도 그랬고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 자, 보수가 위기일 때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하는 것은 뭘 하고 있냐? 예.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제3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반윤 비명 소위 말해서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안 내요. 가장 먼저 개혁신당이 내놓은 게 뭐냐? 이대남입니다. 여자들도 군대 갔다 와라.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의 소위 보수 세력 내에서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가 소위 제3 세력이고 지금 개혁신당인 거지. 이게 목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앞으로 젊으니까 또 정치적 기로가 되게 길잖아요. 뭐 길기 때문에 보수 속에 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지금 개혁신당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고. 그럼 이낙연 신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손잡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신당의 방향성은 정해진 거예요. 이낙연 신당과 손을 잡았을 경우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독자 노선과 자신들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아마 탈락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 집을 전했을 경우에 이거로 승부를 걸 수 있다라고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하고 손을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 있는 탈락자들이 공천 탈락자들이 여기에 와서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정치 공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빅텐트가 성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해진 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분석이 비슷비슷하신데 이 분석이 정말로 맞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고 있는 개혁 미래당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 손을 잡자고 얘기하는데 이런 가운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공개된 그 MBN 유튜브 방송이 있거든요. 지하세계. 여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는 구도와 바람인데 네. 두 보수 1진보는 민주당이 식은죽 먹듯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네. 저 왼수 이낙연이 분당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2대2 다시 말해서 1대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개혁 미래당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고 하면은 네. 마찬가지로 개혁신당. 국민의힘의 표는 개혁신당이 갉아먹기 때문에 네. 같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예측을 불허하죠.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예. 박지원 전 원장의 이 말은 이 이낙연 신당이 결국 민주당 표를 잠식을 한다 이 뜻인데요. 이거 어떻게? 아니 이제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의 말씀 들어보면 이번 총선 2024년은 다당 구도로서 사자 구도로 상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 구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 표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예.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 선거가 1대1 구도, 여야의 1대1 구도가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우세를 점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다당 구도로서의 사자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 함수가 예. 1차 함수에서 다차 함수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이낙연 신당은 이제 다만 그런 거겠죠. 방향성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입지가 어디에서 뿌리를 낼 수 있느냐. 그 뿌리 내리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요. 박지원 전 원장하고 뭐 지금 이 이낙연 신당 서로 무슨 왼수 막 이런 거 주고받는데 그 화면 좀 하단으로 다시 좀 볼까요? 처음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맞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민주당을 해야 한다. 지금 자막 좀 깔아주세요 다시. 이 내용 보면 이래요. 박지원 왼수 이낙연이 분당. 그러자 세밀해. 진짜 왼수는 민주당이. 서로 약간 좀 격해지는데 저렇게 표를 써가면서 상대를 견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불편한 걸까요? 저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신당 얘기 해봤는데요. 뭐 약간 꿈틀 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변화가 뜻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 역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바타가 나왔네요. 아바타면 당무 개입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민주당이 최근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 요구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그걸 거절했다 이 사항을 놓고 오늘 고발했어요. 뭐 당무 개입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반응이 있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은가요? 글쎄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민주당에서 계속 저보고 아바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바타인데 뭐 당무 개입이란 게 있습니까? 아바타는 개입 자체를 할 수가 안 되는 대상인데 이 뜻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갈등처럼 뭐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깨진 게 사실 민주당에서 그처럼 이제 그 공격했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다 이런 게 저는 확실히 깨졌다고 보고 또 많은 국민들도 사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지지율 상승세가 더 높아지는데 아니 만약에 진짜 그 뭐 아바타라면은 뭐 비서실장까지 보낼 필요 뭐 있겠습니까? 뭐 알아서 뭐 척척척척 뭐 그 용산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 생각이 좀 다른 그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바타가 아니고 특히 당무 개입 하는데 그 대통령도 그 당의 그 일원으로서 공천이
공정하게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뜻을 당연히 표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당무 개입이라고 고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좀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 이거 제가 이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관련해서 대통령실과의 또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던 거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그냥 지적만 하고 고발까지는 안 가는데 이번에는 고발까지 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대통령실이 했다라고 하는 거, 이관섭 실장까지 거명하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고발한 거고요. 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바타라는 용어를 자기 스스로 썼잖아요. 썼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조지 레이코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민주당이 공화당에 맨날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공화당의 언어를 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 그 얘기를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쓰는 건데 민주당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스스로 아바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썼는데. 오늘 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MB 아바타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걸 스스로 국민 앞에서 자기가 아바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뭐가 되냐면 스스로 등식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제가 보니까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전혀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저게. 자기 스스로 아바타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문법에 맞는 용어입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바타기 때문에 아바타라고 했으니까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법에 맞는 용어예요? 오히려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 개입을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바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프레임을 한동훈 위원장이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기 어렵다. 홍석주 의원이 무슨 소리니까 벗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갈등으로 약간 이런 의견이 오늘 인정을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바타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아바타 논쟁처럼 오늘 본인이 그 얘기 읽고 나서 이게 주목을 좀 받았어요. 여기 소개해드렸고. 자, 다음 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어제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반응이 나왔거든요. 두 가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체 2시간 4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꽁꽁 숨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 군기라도 잡았습니까? 대통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아무튼 뭐 올해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쪽에서는 다 얘기 안 했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민생 얘기하기도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 구질구질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약간 충돌하는 모습인데 뭐 늘 그렇듯이 민주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아니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이 총선 출마자 또는 의원분들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뭐 본인의 어떤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어디에 올리고 공개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요 이거는요 여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인데 김용배 의원, 이병훈 의원, 김한규 의원이요 의정활동 보고서 등등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사진을 저렇게 실었어요. 한동훈과의 설전 모습 사진. 그러니까 본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장관 시절에 막 설전을 주고받는 이 장면들을 의정보고서에 많은 유권자들이 보라고 실은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게 무슨 한동훈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올리는 거는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강민구 변호사.
이게 무슨 현상인 겁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올렸을 것 같은데. 이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강한 데 옆에 있어야지 자기도 빚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비판을 하는 대상이잖아요. 비판을 하지만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크니까 예. 뭔가 그 검색어에도 한동훈 위원장을 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끼고 뭘 얘기를 해야지 자신도 언론에 주목을 받고 그래야 지금 총선 앞두고 특히 돋보이는 겁니까, 자꾸만 그럼? 노출이 돼야지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도 자꾸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본인이 뭐 설전을 했다든가 뭐 무슨 국회에서 공격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그 주목을 받는 거죠. 결국은 총선 전략이죠, 그 일종의. 박창환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 사진을 올린 이유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가깝습니다. 악수도 하고 서로 얘기도 대화도 잘하는 사이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과거에 이렇게 맞상대하고 격돌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그럼? 이게 이제 저 사진을 보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 사진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하나는 이해를 해야 될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이 이제 공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에서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경선을 치를 때 누가 표를 가장 크게 행사하느냐? 예. 권리당원 이상의 당원들이에요. 그렇겠죠. 민주당의 당원들이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 왜 한동훈 제대로 못 때리냐? 이거거든요. 왜 판판이 당하느냐? 그렇죠. 이런 겁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적임자는 나다. 이거는 철저하게 경선용이다, 지금 저 사진들은. 저를 지지해 줘야 제가 격돌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성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예. 그런 홍보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운동권 심판론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지금 1단계로서 지지층 결집용이다. 예. 이걸 본선에 가가지고도 계속 이거 할 거냐? 그건 예. 아니란 말이죠. 소위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구도가 조금은 바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예. 개인으로서는 저게 홍보가 되고 지적이 되고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전략이 뭡니까? 윤석열 선거가 아닌 한동훈 선거로 치르자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을 우회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른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원하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선에서 이렇게 민주당 후보들이 한동훈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게 약간 되면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전략과 소위 말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이라 그러듯이 개인에겐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면 총선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아까 그 당무 개입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까? 이번 총선을 한동훈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선거로 규정하기 위해서 당무 고발을 한 거예요. 당에서는 그렇게 고발했는데 개별 의원들은 지금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뭐 경선용이라고 하지만 예. 총선 전략으로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홍석주 의원님은 네. 민주당 의원들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부터 이제 민주당과 맞붙은 그런 것들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모라든지 쓰레임이라든지 그렇게 희화화하는 장면들이 자꾸 더 오버될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토론 내지는 충돌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한 장면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마케팅이 더 긍정적으로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저 다른 동료 의원분들이잖아요. 저 왜 쓰셨을까요, 저거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민당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심판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연한 어떤 심판론으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한 컷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박성준 의원님은 쓰실 의사는 저는 없으세요? 절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의외인데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 등장한 사진을 저렇게 싣고 다른 유권자를 보라고 저렇게 왜 알리는 건가 막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주목을 좀 받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16분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민주당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지금 주목받는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이원주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탈당 이런 게 좀 많았던 분인데 지금 민주당에 복귀하는 문제가 이슈로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등장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요, 민주당 내에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정치인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원주 전 의원, 사실은 이원주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맹비난했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거든요. 탈당을 하고 그 이후에. 근데 여기는 약간 뭔가 반기는 분위기.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측근이잖아요. 비서실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뭔가 불편함과 거부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반응이 다른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먼저 이현주 전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앞서서도 영상에 나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그동안 했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2019년 5월에 어떤 글이에요. 문재인과 청와대 등은 당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어째서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나? 지금 개명해서 최소원 씨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실 문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도 없는 겁니다. 맹비난이죠.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서는요. 목소리가 좀 갈려요. 한 분은 약간 친명계라고 꼽히시는 대표적인 분이고요. 다른 분은 약간 비명 또는 친명은 아니라고 이제 약간 간주되신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사뭇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이전주 의원도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발전하고 진화한 과정을 겪었고 또 본인의 정치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 혁신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민주당도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나 배타가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는 보수의 잔다르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야멸찬 이야기를 또 무슨 태극기 부대에 준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 정부를 향해서 쏟아냈죠.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가 우리 편인 겁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 아직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현주 전 의원은 계속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입장을 얼마 전에 비췄는데 박성준 의원님.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귀하라 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했다고 알려졌는데 왜 제안을 한 겁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닐까요? 이제 이번 2024년 4월에 이제 총선에 즈음해서 과연 그러면 그 관역 화살을 쐈을 때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까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에 가장 전사로서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국민의 어떤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현주 전 의원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가혹하게 얘기했던 과정도 있겠지만 예. 지금 2022년 대선 끝나고 2023년, 24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관역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는 예. 그런 당사자의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총선의 어떤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때 이현주 전 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저는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다고 봐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예. 과거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또 현재의 문제를 보면서 미래로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성찰과 또 반성이 있는 반면에 미래에 대한 어떤 혁신의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윤석열 심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로서 싸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복당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이현주 전 의원의 그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박찬호 교수님, 그런데 지금 친문 의원들은 부글부글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인데 지금 이런 반응인데 이거요 지금 사실 공천 문제 등등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상황인데 이거 친명, 친문 이런 갈등의 지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 지금 이제 공천 국면이에요. 예. 그럼 민주당이 공천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잘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들 보면 괜찮은 인사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런데 언론에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 보고 당으로 오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 뉴스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인재 영입 차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인재 영입이 됐든 뭐가 됐든 언론에 부각시켜야 될 부분들은 예. 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발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가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인재 영입에 대한 기사나 주목도는 확 떨어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논란을 일으키는 이현주 전 의원 영입 문제가 지금 이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의 영입은 뭐 저는 시기상 예. 예를 들어 영입 인사들이 더 먼저 눈에 띄고 이것이 주목을 받아서 아 민주당도 저렇게 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이 중도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된 이후에 여러 인사들을 영입할 때 n분의 1로 언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인재 영입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과거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현주 전 의원.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은요, 영입 안 하더라도 알아서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알아서 싸우고 있는 사람 굳이 먼저 서둘러서 데려올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타이밍의 실수고 전략의 실수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당 내에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처럼 비판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지금 아무런 자성과 비판 없이 영입한다는 논란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부각해야 될 거는 이현주 같은 논란 있는 인사의 영입이 아니다. 오히려 신선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 인사들을 더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집중해야 되고 언론에 부각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사실은 이현주 전 의원은 일단 탈당 전력 이런 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또 이제 논란이 되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소속 아니었습니까? 예. 이현주 의원은 이제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는 정치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한테 복당을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민주당에서도 뭔가 이게 새로운 세계에서 그러니까 탈당을 했던 국민의힘 쪽에도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 우리도 좀 외연 확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순수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순혈주의에서 벗어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통합의 정치, 뭐 용서의 정치 이런 거를 또 표명하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주도권을 친명계가 잡겠다라는
어떤 포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문 쪽에 대해서 이제 공천에서 많이 쳐내겠다. 이걸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보내는 거고 결국 이현주 의원이라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독선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얘기했던 의원인데 이런 사람을 끌어들인다라는 거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사람들 나가라. 뭐 이런 어떠한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런 거와 연장선상일까요? 앞서서 화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나온 화면이요. 그 화면 좀 다시 보면은요. 약간 이 내용이 지금 친명 정치인들의 반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바라보는. 다음은요.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 친문 친명을 가르지 말자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지호 께서도 이게 친명 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갑자기 친문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자, 홍석준 의원님, 지금 이 경쟁 정당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종석 전 실장을 놓고 지금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 뭐 추미애 전 장관 등등해서 왜 출마하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데 말고 다른 데 어려운 데 가서 좀 하세요라고 불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봤지만 반면에 이현주 전 의원에서는 괜찮죠. 뭐 과거는 과거고 지금 도움되는데 약간 이런 반응인데 갈려요 반응이.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4.10 총선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총선 승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고하게 정말 그 본인 위주의 친명 직할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명에 가장 그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세력이 이제 친문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친명을 대표하는 그룹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대표되는 사람이 뭐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아직까지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게 친문의 중심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좀 출마를 막기 위해서 그 지역구를 이제 전략 선거구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경선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마련한 거죠. 반대로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반윤석열로만 한다면 이미 나간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라든지 이낙연 대표는 그러면 반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천의 원칙은 반윤석열보다는 결국은 친명 체제 수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공천의 어떤 방향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반윤이 아니고 친명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결국 민주당이 이제 통합된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또 보다 좋은 인물들을 동천해서 선거 승리에 대한 목적에 있다라고 보고요.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정책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움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얘기하는 어떤 시스템 공천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그런 것은 저는 이미 벗어난 구도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홍석주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혹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사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곳이 전략 공천 전략 지역이죠. 전략 지역이었는데 만약에 경선 없이 컷오프 대상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전략 지역은 이제 전략 공간위가 있어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이제 전략공간위원회가 있는데 이 전략공간위원회에서 예.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어떤 선거구고 여기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략선거구라고 하는 것이 꼭 단수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전략공천 단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경선도 붙일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전략공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내 분위기가 두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언론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사도 많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 주제 다루는 동안 뭔가 속보 형태로 뉴스가 좀 들어왔는데요. 하단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자, 배현진 의원 습격범 얘기인데 지금 이 배현진 의원의 비서관 얘기예요. 습격범이 범행 이유로 정치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습격범, 이 중학생이잖아요, 지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현진 비서관의 설명이에요. 지금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습격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정치를 이상하게 해서라고 대답을 했다. 그럼 이게 약간 동기 같은 게 조금 설명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다음 더 뉴스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요, 배 의원 수행비서 얘기입니다. 습격범 부모 경찰서에서 이재명 피습 모방한 듯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찰의 얘기예요. 현장 관계자와 의원실 등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선 얘기군요. 자, 그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차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배현진 비서관 습격범 범행 이후 정치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입니다. 자, 배 의원의 수행비서 얘기입니다. 습격범의 부모, 이 중학생의 부모죠. 경찰서에서 이재명 피습 모방한 듯하다. 그 사건을 모방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얘기고요. 다음은 경찰입니다. 자, 그러나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의원실 등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거죠. 자, 이거요. 강민구 변호사님. 일단 뭔가 어렴풋이 잡히는 걸까요, 그럼? 이 얘기가? 일단 경찰은 굉장히 신중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그 습격범이 나이가 지금 15세밖에 안 된 미성년자인데 예.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 것이며 또 뭐 배현진 의원이 무슨 정치를 이상하게 구체적인 어떤 뭐 그런 걸 제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모방 범죄, 약간 관심을 받기 위한 약간 치기 어린 어떤 동기인데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거 아닌가.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피습당한 걸 보면서 언론에 많이 그게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자기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위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단순한 사고 내지 아니면은 그 뭐 정신병동에도 임시 조치를 당했듯이 이분의 가해자의 어떤 그 정신 상태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정신감정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인 이유를 대면은 약간 처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라집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무슨 뭐 이게 대단한 무슨 뭐 독립투사 같은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자신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닌가. 달리 뭐 변명을 댈 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하고 배현진 의원하고 뭐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 교수님, 조금 일단 전원이에요. 지금 뭐 배현진 의원실 비서관, 수행 비서가 이렇게 뭐 들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정치 이상하게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고, 약간 과거에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모방한 듯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이 기사가 뭐 정치를 이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범행의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을 마치 설명하는 듯한 주장인데 저는 이걸로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15세 미성년자. 저는 뭐 15세라고 해서 정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조울증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갖다가 판단할 때는 예. 그 말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 그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필습했던 범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병사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봐도 다 뭐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의 과거의 정치 행적과 주장들을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고 예. 평가를 하는 거고 반면에 지금 이 15세 범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뭐 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예.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부산청의 대응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그렇고 예.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팩트들은 많이 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왜?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예.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의 판단 근거들을 예.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점이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예. 국민들은 추측하게 되고 일방의 주장만 따라하게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경찰이 조사하는 측에서 좀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들을 예. 많이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 지금 이 하단으로 지금 들려드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좀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 의원을 수행하던 그 비서 얘기예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 중학생을 붙잡아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중학생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걸 지금 언론에 전한 겁니다. 이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을 좀 지켜보고 아까도 경찰도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 경찰 좀 신중한 입장이죠. 근데 강민구 변호사 조사할 게 오래 걸리나요? 이거? 뭐 사실 조사할 거 내용 자체는 사실관계 규명하는 거는 간단하죠. 뭐 예. CCTV에도 찍혀 있고 또 배현진 의원의 어떤 피해자 진술도 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입증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가해자의 나이, 그 범행 동기 이런 게 너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무런 어떠한 그 범행의 동기가 없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배현진 의원은 그냥 습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정치적인 테러가 맞는지 예. 그 배우도 한번 조사해봐야 되고 이게 정신병에 의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뭐 사주를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이 조사가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기다려봐야 됩니다만 조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의 이제 비서관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좀 몇 가지 전달한 내용이 있어서 바로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제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탄원서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닙니까? 근데 탄원서를 냈다 그러는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돼 있어요.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 채택 두고 재판 지원 전략 초실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 재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법률적 명예 회복이라는 게 내년 총선 출마하신다는 건가요? 혐의는 다 인정하셨는데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소권 남용됐다는 주장 밝히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예상하세요? 공소권 기각된다는 주장. 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딸 조미 씨에 관련 재판 진행 중인 건데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차범근 전 감독 입시 비리 관련된 이런 재판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부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군요. 조국 가족이 받는 고통과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다음 또 있을까요? 내용이요? 이렇게 경종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요. 조국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조민 씨 등등을 말하는 거 같죠? 모든 걸 내려놨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강민구 변호사. 차범근 전 감독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탄원서. 이게 쉽게 연결은 안 되는데요. 이게. 예. 이제 사실 그 차범근 전 장관 전 그 감독이
좀 민주당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조국 그 부부하고 아마 개인적인 인연 같은 거는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원서를 낸 이유는 예.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차범근 감독이 유명해서입니다. 예, 사실은 이런 어떤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은 피고인들이 그 본인의 어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탄원서를 내죠. 근데 뭐 대부분 가족이라든가 친지,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지 본인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탄원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차범근 그 감독이 왜 이런 걸 냈냐면은 본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 판사가 이거를 유심히 본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차범근 감독이 그 뭐 사석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본인도 이제 198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갖고 그때 98년. 1998년 비난을 받고 그럴 때 뭐 자기 아들이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껴서 뭐 이런 어떤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이미 다 모든 걸 다 그 피해를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라 이미 사실상 처벌을 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같은 자식을 둔 어떤 그 부모의 심정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예. 사실 그거는 억지죠. 왜냐하면은 아니 차두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로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범행을 한 게 없는데 그냥 어떻게 연좌제 같이 상황이 좀 다른데 연좌제 같이 걸린 거고 그 조국 장관의 그 자녀들은 본인들이 어떤 그 범행 자체가 인정이 됐고 또 이미 기소가 되고 재판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예. 이런 어떠한 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명예를 이거는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동병상련이라는 게 어떤 괴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의 변호인이 뭐 이게 뭐 민주당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차범근 감독이 가서 부탁을 했는데 차범근 감독이 아마 마음이 여려서 그걸 거절하지 못해갖고 억지로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런 탄원서는 재판에 좀 영향을 줍니까? 사실 일반인의 탄원서는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 그 많은 거를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근데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국민적으로 뭐 유명한 분이니까 아무래도 판사들이 보죠. 아무래도 읽어볼 가능성이 관심을 많다.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심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범근 전 감독하고 뭐 축구계에서는 뭐 영웅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 이 자체가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스로 다뤄지고요. 이게 어제 오후부터 좀 알려진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니까 지금 재판, 아주 중요한 재판 날짜가 하나 잡혀 있잖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8일, 2월 8일입니다.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재판 선고가 나와요. 선고가. 이거 2심 선고잖아요. 요거 나오는데 이 선고에 따라서 당일날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실형이 나온다, 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행로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행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선 출마와 좀 관련이 있거든요. 관련된 얘기를 조국 전 장관이 한 적이 많아요.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범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정말 희망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룰 수 있는 것은 20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 교수님, 지금 이렇게 묶어서 듣고 보니까 심상치 않네요. 발언들 하나하나가 지금. 만약에 2월 8일 이 재판에서 이래서 뭐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뭐 아니면 좀 다르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뭐가 나온다면 총선에 나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무소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위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비례 출마라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소위 결백 또는 이제 그
지은 죄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피해를 입은 소위 말해서 과도한 비난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을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대비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의 허위 스펙 논란은 이제 불송치가 됐거든요. 1년 8개월 만에. 예. 사실은 뭐 해외 업체다 그래서 조사도 없이 이게 불송치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녀의 허위 스펙인데 이 비교를 해봐라. 이런 아마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총선... 그런 것들이 아마 출마에 소위 말하면 그 지지층들의 동정 여론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여야 두 분 현역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의원님, 전에 박성준 의원님.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총선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홍석준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이 나왔어요 총선에. 그럼 국민의힘은 고맙습니까? 부담입니까? 당연히 고맙죠. 당연히 고맙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특히 정권 심판론이 있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이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조차도 이제 조국 뭐 전 장관이 나오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 도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과 오버랩되기 때문에 상당히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북콘서트라는 어떤 명목으로 전국을 돌아가면서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항소심 재판은 굉장히 좀 중요해서 지금 각계각층에 지금 탄원서까지도 내고 하는데 저는 차범근 감독 탄원서를 두고 그 SNS 상에 그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그런 점은 상당히 조금 뭐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그런 적이 있나요? 차범근 전 감독이? 뭐 본인의 SNS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은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냐? 어쨌든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을 앞두고 좀 다급하다는 어떤 증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전 장관 딸이 이게 허위 스펙 같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입니다.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 딸이 허위 스펙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이제 불송치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곁들여주는데 박성준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이제 모든 정치는 자기의 정치적 선택과 결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자료 화면을 봤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법률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정치적 방법은 출마를 하는 거고 이제 선택을 받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자기가 조국 전 장관이 돌을 여러 개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정적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 조건이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저는 2월 8일 날 선고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정적 선언을 하겠는데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역구 출마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경우가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자다 하면은 제3의 어떤 위성 정당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제도가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야가 이제 협상이 안 돼서 지금에 있는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창당을 하거나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조국 전 장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의지는 반드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 정도 얘기하면 저 정치한다는 소리다. 출마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마지막 뭐 하나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그 김남국 의원 얘기가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알려졌어요? 김남국 지금 무소속이죠? 무슨 강제 조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요 내용보다 앞서 하나 좀 간단하게 나온 내용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강제 조정 결정이 있는데요. 이게 국회 상임위도 중에 뭐 가상거래 이것 때문에 논란됐는데 법원에서 유감의 뜻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조정을 했대요. 강민규 변호사 이게 한 40여 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는? 강제 조정이라는 거는 사실 판결하고는 좀 다릅니다.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국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물론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강제 조정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조정에는 이제 임의 조정이 있고 강제 조정이 있는데 임의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겁니다. 예.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이죠. 근데 강제 조정은 일단은 화해 권고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도기 정도. 김남국 의원에게 소송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강제 조정을 지금 한 겁니까? 예. 아, 그럼 유관 근데 소병을 이거는 하라.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게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좀 이런 또 내용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좀 내놨습니다. 자, 기한이 지나서 못한다는 설명이 지금 제작기 저한테 알려줬네요. 약간 뭐가 시기가 지나갔나 봅니다. 알겠습니다.